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6월 26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이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를 수 있도록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은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날린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번 미사일이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공군은 미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해군은 해상사격훈련을 펼쳤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모든 방면으로 처절하게 응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 대화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 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직 속 위원회가 출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방, 치료, 회복 등 전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대전환을 천명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정신응급 대응과 치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신건강을 바로 보는 사회의 시선을 바꿀 것도 당부했습니다. 정신질환은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전했습니다. 관계부처의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국민은 2017년 321만 명에서 2022년 43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3,000여 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여러 가지 변화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젊은 층의 실직 상태가 지속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자해 자살 시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전체 연령대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84명 수준인 반면 10대는 160.5명, 20대는 19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입시부터 취업 그리고 주거 문제까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올해와 내년 정신건강 위험군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일반 국민 포함 100만 명에게 상담을 지원합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 8만 명에게 한 명당 총 8회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검진 결과 의사 진료가 필요할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전화 상담 중심이었던 자살 예방 상담 창구도 확대합니다. 올해 9월부터는 전화보다 텍스트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SNS 상담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정신질환 예방과 함께 치료에도 힘씁니다. 환자들이 입원에 준하는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납병동 이용에 대한 수가를 정비합니다. 약물 효과가 오래 지속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을 높이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공공정신응급병상수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네, 그러면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의 내용을 계속해서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국가가 됐지만 많은 국민은 현재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은 1위인 반면 삶의 만족도는 34위로 하위권입니다. 여기에 정신질환 치료비도 느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엔 4조 원대였는데요. 2021년엔 6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국민의 이 마음을, 정신 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 과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정부 발표를 보면 예방, 치료, 회복 이렇게 전 주기에 걸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앞서 리포트에서 이 예방과 치료 단계를 봤고요. 회복 단계를 좀 볼까요? 일단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재활시설 수는 수년 동안 전국 340개에서 350개 수준에서 정체됐습니다. 전체 시군구 가운데 102개 시군구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요. 정부는 지역별로 재활시설 최소 설치 기준을 제시해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재활을 돕는 인프라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회복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 사실 재활은 이 경제적인 독립과 떼놓을 수가 없죠. 이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신장애인들은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정신장애인의 고용 형태가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라서 고용의 질도 문제인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들을 위해 정신장애인 특화 고용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퇴원이 가능한데도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거로 조사됐는데요. 왜 그런지 봤더니 퇴원 후에 살 곳이 없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지원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2030년까지 100호로 확대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방과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요.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시선부터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이 추진이 됩니다. 혁신위원회 안에 캠페인 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캠페인 전략과 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언론 보도로 인한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협력해서 언론 보도 권고 기준을 올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살 예방 의무 교육은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고요.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북한이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군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새벽 5시 30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자세한 재원과 실패 원인은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 실패한 미사일은 25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군 관계자는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며 파편이 반경 수 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바다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평소보다 연기가 많이 낮고 비정상 비행을 하면서 서북도서와 경기 파주, 연천 지역에서 비행운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2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참가하는 한미일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앞서 이틀 연속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5일 밤 남쪽으로 날린 오물풍선은 250여 개로 식별됐으며 이 중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이 종이 조각으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며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군 당국이 26일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해군과 공군이 실전에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 해군은 서북도서 작전 지역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공군은 미 공군 F-22랩터와 함께 연합 공중 훈련을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K9 자주포가 표적을 향해 불을 뿜습니다. 숨겨진 해안포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스파이크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K9 스파이크 천무등이 운용됐고 총 290여 발을 쐈습니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해상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이번 훈련은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 뒤 처음 시행되는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입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NLL 인근 135km 일대에 해상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시켰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으로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면서 정례적인 해상 사격 훈련으로 군사 대비 태세의 완전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군 F-35A 전투기가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고 미 공군 F-16 전투기가 이륙합니다. 같은 날 공중에서는 대대급 한미 연합 공중훈련 쌍매 훈련이 열렸습니다. 우리 공군 F-35A와 KF-16, 미 공군 F-22 랩터 등 4, 5세대 전투기 3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공군은 적의 군사력을 사전에 교란 무력화시키는 항공 차단 작전도 수행했습니다. F-22 등 미 공군과 한 팀이 되어 훈련하면서 원팀 원골의 팀워크와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철통 같은 영공방위 태세 유지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오물풍선 살포부터 GPS 교란, 미사일 발사까지 갈수록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은 훈련과 한미 공조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넉 달 넘게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비상 상황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자리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집단휴진 사태와 의대 증원 과정 등 현안을 짚어보고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책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 동기에 대해 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역량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로 환자가 피해를 입은 명확한 사례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이런 조치는 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이 사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조짐을 보이던 대형병원 무기한 휴진은 점차 잦아드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집단 휴진을 철회한 데 이어 가톨릭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자들이 겪을 불편과 불안을 고려해 휴진보다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걸로 풀이됩니다. 의사협회도 27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을 보류하고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가 화성화재 사망자의 신원 확인 등 사고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유사 위험시설의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화재 사고. 25일 오전 마지막 실종자를 찾아내면서 23명의 사망자가 모두 수습됐습니다. 화성 화재 사고 지역사고 수습본부에 따르면 23명의 사망자 가운데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3명.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의 경우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비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곧 신원이 파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도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4시간 동안 현장 감식 작업을 진행했고 감식 내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감식 내용을 분석하여 화재 원인 및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며 추후 필요시 추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 상황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오전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동종, 유사재해 방지를 위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사 위험시설에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자체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유사 위험시설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 개소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 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고 이와 함께 200여 개의 전지 관련 회사는 소방청 주관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향후 주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오는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구성역이 개통합니다. 구성역은 수서 동탄 구간의 마지막 미개통역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용인에서 강남까지 단 14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구성역. 종합시험 운행과 이용자 사전 점검을 거쳐 시설 보강공사 등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가장 먼저 개통한 GTX-A 수서 동탄 구간의 4개 역 중
지하 안반 공사로 지연을 겪은 구성역이 오는 29일 첫 운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GTX를 이용하면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버스로 50분 걸리던 시간이 7분으로 줄어들고 수서역까지는 14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3,450원, 수서역까지는 3,95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용인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 쉬워집니다. 구성역에서는 수인 분당선으로의 환승이 가능해 수원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동탄과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을 할 수 있고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픈형 천장과 사각 LED 조명으로 개방감을 더한 대합실과 이용자 쉼터도 마련해 탑승객들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국토부와 용인시는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버스 노선과 주차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죽전과 동백방면 등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7개 노선에 버스를 늘리고 배차 간격도 최대 절반까지 줄였습니다. 심야버스의 운행 시간도 늘립니다. GTX-A 마지막 열차의 도착 시간이 새벽 1시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 6개 방면의 버스 노선을 새벽 1시 5분에서 1시 10분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구성역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GTX-A 노선 이용률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승하차 인원 다 포함해서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하시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피크의 수송 인원은 승하차 양방향에서 6,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구성역 개통에 이어 올해 말 파주 운정과 서울역 구간의 개통을 위해 GTX-A 노선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앞으로 꼭 한 달 뒤면 지구촌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이 개막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금메달 5개를 목표로 막바지 담금질에 한창인데요. 선수들의 열기로 뜨거운 현장에 김창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수영 황금세대의 주역으로 꼽히는 황선우가 물살을 가릅니다. 황선우의 목표는 자유형 200m에서 1분 43초의 벽을 넘는 것. 라이벌로 꼽히는 루마니아의 다비드 포포비치가 올해 유일하게 1분 43초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포비치 선수가 43초대의 기록을 스타트로 끊었기 때문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43초대의 기록을 욕심을 많이 낼 것 같아요. 황선우에게 김우민은 중마고우이자 라이벌입니다. 선우를 이기고 싶습니다. 아직 한 번도 자영에서는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선우랑 농담 삼아서 내가 너 이기겠다 이런 말도 하는 것 같고요. 파리올림픽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진천 선수촌은 대표팀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유도 금메달을 딴 김하유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끊긴 금맥을 이을 기대주로 꼽힙니다. 상대 선수의 도복깃을 더 세게 잡기 위해 손가락에 테이핑을 고쳐맵니다. 원래 손가락도 보면 이게 마디가 다 튕겨가지고 손가락 이게 뼈가 어긋나가지고 테이핑 안 하면 못 잡아요. 이게 잡기가 잘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테이핑을 많이 가보니까 테이핑 값 해야죠. 열심히. 파리의 무더위는 이번 올림픽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하기 위해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어 선수 컨디션 관리가 관건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입게 될 쿨링 조끼입니다. 입어보면 좀 서늘하기까지 한데요. 18도를 최대 3시간까지 유지해 선수들을 열사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냉찜질을 하도록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경기력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까지 숙소에 들어와서 밤에 잘 때나 이럴 때도 에어컨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넣어놨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올림픽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딱 한 달. 선수들은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를 목표로 막바지 담금질이 한창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민생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경기 요인 외에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 반등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일반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에서 1%포인트, 중소기업은 1.2에서 1.5%포인트 우대금리로 설비 등 신규 시설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과 현물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하고 올해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2차전지, 백신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에서 25%, R&D 투자는 30에서 5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기존 3천억 원에서 8천억 원 늘려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지분 투자를 개시하고 R&D 인력 양성에는 2027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예식장 대관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부부들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 공공시설 48곳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용료는 시설 면적과 장비 지원,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 무료에서 최대 56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정보 검색과 예약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해서 발굴해 2027년 말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9,04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한 해 전 같은 달과 비교해 증가한 건 2022년 9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1월에서 3월까지 감소세였던 탓에 4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79,523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기념비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내년에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6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ODA 금액은 누적 총액 37조 9천억 원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각각 49%, 25%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897개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모잠비크 태양광 발전소, 베트남 호아칸떠의 상수도 건설 사업 등 보건과 에너지, IC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서 개발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6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보다 약 5,300억 원, 8.5% 늘어난 규모입니다.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은 무상과 유상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인도적 지원, 개발 협력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식량위기, 공급망 불안 같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32.1%로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전년보다 40개 줄어든 1,936개로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22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억 5천만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제4차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사업 계획은 기재부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플랫폼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6월 27일부터는 저축보험도 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비자들은 네이버페이 등에서 환급률, 보험료 납입 기간을 확인하며 여러 저축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7월 중순 이후에는 펫보험과 여행자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인데요. 펫보험의 경우 갱신형, 재가입형 상품을 함께 비교할 수 있고 여행자 보험의 경우 14개 담보 중 일부만 선택해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더 다양한 보험 상품들의 비교 추천 서비스가 출시될 것이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촌에 가면 노후된 집이 적지 않게 보이죠. 농식품부는 다솜둥지복지재단과 함께 대학생, 봉사단체의 노후주택 수리 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을 매년 진행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업 기부금, 지방비를 투입해 민간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96개 시군에 550여 개의 노후 가구를 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석대학교 대학생 봉사단이 충북 진천군 월촌마을에 머물며 올해 첫 집수리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 신청은 다솜둥지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봉사, 농촌 주거 환경 개선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전체 입원 환자 중 손상 환자 비율은 15.4%로 여전히 질병군 1위였습니다. 암, 소화계통 질환 환자보다 많았는데요.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추락, 낙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운수사고, 부딪힘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중독 손상 환자의 경우 15세에서 24세 여성의 의도성 자해 중독이 대부분을 차지해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손상 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는 13일로 전체 입원 환자 평균 8일에 비해 길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원 기간도 증가했는데요. 질병청은 효과적인 손상 예방을 위해 생애 주기별 관리가 중요하다며 어린이, 노인 등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라면 반려동물과 어디로 놀러 가면 좋을지 고민하실 텐데요. 올 여름엔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 휴양시설 국립 김천 숲속 야영장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경북 김천시 대덕면에 위치한 국립 김천 숲속 야영장이 오는 7월 15일 운영을 시작합니다. 야영 데크는 총 15면 조성돼 있고 한 면당 사람은 최대 4명, 반려견은 2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휴양림 예약 시스템인 숨나들 2를 통해 27일부터 선착순으로 가능하니까 김천에서 반려견과 즐거운 추억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비행기 싹스를 낼 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금도 함께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부담금은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서 세금과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비용들인데요. 자,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세금처럼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림자 조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앞서 말한 항공요금에 붙는 출국 납부금이나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 부담금 같은 걸 들 수가 있는데요. 시작할 때 취지는 좋았지만 사실 그동안 이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서 손쉬운 재원 조달 방안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기회에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2년 만에 전면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총 91개의 부담금 가운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2개는 당장 오는 7월부터 인하됩니다. 내는지도 몰랐던 이 부담금들이 대폭 줄어들므로 인해서 감면되는 비용들을 추산해보면 상당합니다. 먼저 4인 가구 평균 연간 8,000원의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가스요금도 연간 6,160원이 낮아지는 데다 항공요금에 붙는 출국 납부금은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추산되는 12개 부담금의 총 감면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 부담금 줄이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18개의 불필요한 부담금을 아예 없애는 법률안을 마련해서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촉진하기 위한 작업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내는 줄도 몰랐던 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 금요일 32도 보이겠고 습도가 높아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으로도 점차 확대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의 많게는 150mm 이상, 남해안으로도 최대 6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남부 내륙은 내일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1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1도, 세종 3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이 19도로 출발해 낮에는 29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의 아침 기온 20도 예상되고 한낮엔 광주 27도, 부산 26도 보이겠습니다. 남해상은 비가 내리면서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서쪽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요일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